리사는 은행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5미터를 걸어갔다. 건물은 장엄해 보였다. 현대적인 마감에 화려한 석고 장식이 뒤섞여 있었고 입구 앞에는 거대한 거인 같아 보이는 웅장한 기둥들이 우뚝 서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신 리사는 계단을 올라 아름답고 호화롭게 꾸며진 실내로 들어섰다. 리사의 차림새는 초라해 보였다. 노숙자 같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세련되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곧장 시선을 보낸 사람은 젊은 경비원 막심이었다. 그는 금고 근처에 서 있다가 그녀의 외모를 곁눈질로 보고 문을 잘못 들어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사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실례지만 은행 금고의 개인 보관함, 안전금고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마치 중요한, 부유한 고객이 서 있는 듯한 어조였다. 막심은 눈살을 찌푸리고 그녀를 다시 훑어봤다. 초라한 옷차림의 이 여자가 보관함에 뭔가를 보관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추측을 일로 연결할 수는 없었고 결국 그는 그녀를 지점장에게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예브게니 보리소비치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거칠었다. 탐욕과 도박에 대한 열정이 그의 성격을 지배했고 종종 보기 흉하게 행동했다. 많은 동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은 그를 높이 평가했다. 예브게니 보리소비치는 자신이 맡은 일을 흠잡을 데 없이 해낸다고 내세웠고 직원들의 피가 얼어붙을 만한 심부름도 서슴지 않고 맡았다. 연체자를 찾아가 채무를 독특한 방식으로 받아내곤 했는데 그래서 직장 내 평판이 그랬다. 다만 수군거림과 못마땅한 눈초리 이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막심은 리사를 데려가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손님이십니다. 예브게니 보리소비치.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은 빈정거리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물었다. 개인 보관함에 접근하고 싶어요. 리사는 약간 망설이며 대답했다. 이상하군요. 우리 은행 고객 명단에서 당신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예브게니 보리소비치가 다시 말했다. 저한테 열쇠가 있어요. 12번 보관함입니다. 리사는 이번엔 더 침착하게 말했다. 지점장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다른 고객들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차림새의 거지 아가씨가 보관함을 확인하러 왔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럼 가시죠.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사방이 보호된 전용 공간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 몇 겹의 보안 절차를 통과한 뒤 지점장은 보관함 번호를 확인했고 살짝 놀랐다. 이런 낡은 보관함을 여러 해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군. 그의 말투로 미루어 그는 그 보관함의 진짜 소유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듯했다.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여기 제 열쇠요. 리사가 덧붙였다. 아주 좋습니다. 예브게니 보리소비치는 답했다. 해당 보관함은 정말 오래전에 임대된 것이었고 그는 나중에 입사해 경비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기에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보관함을 여는 것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규정상 자리를 비켜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남았다. 리사가 조심스레 안을 열자 안에는 조각이 섬세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이런 함에는 기념품이나 심지어 보석을 넣곤 한다. 지점장은 그 안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고 금지 규정을 모른 채 하며 더 가까이 다가가다가 리사를 거에 넘어뜨릴 뻔했다. 오, 미안. 내가 좀 서툴렀네. 그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금으로 된 보석들이 있었다. 귀걸이, 반지, 팔찌, 체인과 목걸이들. 리사는 진짜 보물을 손에 넣은 셈이었다. 그 장면을 본 예브게니 보리소비치는 턱이 빠질 지경이었고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밖에 있던 막심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에 지점장이 왜 놀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할 뿐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리사의 어머니에게 이런 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평생 청소부로 일했고 모녀는 늘 빠듯하게 살았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부족할 때가 많았으니 값비싼 물건은 엄두도 못 냈다. 상자맨 아래에는 쪽지 한 장도 있었다. 다만 리사는 은행 직원들의 시간을 더 뺏지 않기 위해 집에서 읽기로 했다.
지점장의 놀람은 끝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미친 듯이 생각이 휘몰아쳤다. 이 거지 아가씨가 한편 리사 자신도 이 보관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전혀 몰랐다. 그녀 역시 지점장 못지않게 놀랐다. 전 이만 가볼게요. 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간사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런데 경비를 한 명 붙여드리죠. 이런 재산을 들고 혼자 도시를 다니는 건 위험하니까요. 우리 직원이 집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가도 돼요. 리사는 사양해 보았지만 예부겐이 보리소비치는 끈질겼다. 손님께 비용은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잖아요. 상자에는 정말 많은 보석이 들어있었다. 그 값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리사는 결국 동의했다. 허락을 얻자마자 지점장은 리사를 금고에서 데리고 나오며 곧바로 막심을 불렀다. 이 아가씨를 집까지 모셔다 드려. 지점장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주소도 알아놔. 가능하면 적어도 잊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죠? 막심이 찌푸리며 물었다. VIP 고객이야. 우리가 안전과 편의를 책임져야지. 지점장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했다. 알겠습니다. 보스. 그렇게 하죠. 막심은 상관의 명령을 따지는데 익숙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제대했고 아직도 계급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었다. 예부게니 보리소비치는 그의 눈에 일종의 지휘관 같은 존재였고 지시를 토달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고 여겼다. 게다가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일쯤은 쉬웠다. 근무 중 잠시 바람 쐴 기회이기도 했다. 리사가 먼저 은행을 나섰고 막심은 5분쯤 뒤에야 내려왔다. 아마 지점장에게서 추가 지시를 받는 모양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며 막심은 주위를 둘러본 뒤 이제 안심하고 가도 되겠네요. 라고 말했다. 그가 무엇을 살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리사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고 게다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막심은 그녀 곁에 있자 마치 학술 도서관에 있는 듯 진지해졌다. 반대로 막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행 경비로 일하게 된 사연을, 과거를 더듬듯이 차근차근.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그가 극복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였다. 막심은 시골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넓은 집에서 살았다. 성적은 중간,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낙제생도 아니었다. 부모는 그의 성적에 만족했다. 시골에서 일하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막심은 더 큰 것을 꿈꿨다. 언젠가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나갈 거라고. 그의 여자친구 폴리나는 학교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둘은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폴리나는 이중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막심이 군대에 가자마자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 우연히 마을에 들른 부유한 남자였다. 디스코텍에서 만난 그에게 폴리나는 자신의 미모와 세련된 태도로 그를 유혹했고 그는 동거를 제안했다. 결국 둘은 결혼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막심은 거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뻔했지만 지휘관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제대할 즈음 한 전우가 은행 경비 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막심은 도시로 나가고 싶어 수락했다. 예부게니 보리소비치는 그의 군 경력을 높이 사서 채용했다. 막심은 첫날부터 일에 몰두했고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의 근무 중에는 아직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이는 곧장 그의 급여에도 반영되었다. 마침내 리사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말했다. 조금 슬프긴 한데 넌 정말 잘 해냈어. 난 그런 남자가 좋아. 리사의 말은 막심의 마음에 폭풍을 일으켰다.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조금 수줍은 성격이라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반대로 리사도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는 다정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감사의 뜻으로 그녀가 차를 권했다. 은행 가기 전에 와플을 사왔거든요.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점심도 건너뛰려던 참이었어요. 막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로 7층에 올라가 리사는 문을 열어 그를 먼저 들여보냈다. 넓은 현관, 벽을 따라 붙박이장이 있고 그 옆에 푹신한 푸프 2개와 큰 거울, 그리고 조금 안쪽에는 수제나무 옷걸이가 있었다. 겉옷을 벗은 막심은 화장실에 가 손을 씻었고 그 사이 리사는 주전자를 올리고 초콜릿 와플을 그릇에 담았다. 부엌을 둘러본 막심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 참 아늑하네요.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요. 리사는 쑥스러워하며 답했다. 앉아요. 서 있을 필요 없어요. 막심은 의자를 끌어와 앉고 차가 담긴 머그컵을 들었다. 향긋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가 향을 들이마시는 걸 본 리사는 참지 못하고 자랑했다. 저 차 덕후예요. 전문 찻집에서만 사요. 물론 좀 비싸지만 대신 마실 때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놀랐어요. 막심이 고개를 저었다. 수수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취향이 있을 줄이야. 그만 놀리지 마요. 리사가 손사래를 쳤다. 저도 평범해요. 다만 머릿속에 자기만의 바퀴벌레가 있을 뿐. 그럼 당신 얘기도 좀 들려줘요. 어디서 태어났고 뭘 하는지. 좋아요. 리사는 머그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리사의 운명도 경비원 못지않게 녹록지 않았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평생 대도시로 나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는 그저 이루기 어려운 꿈이었다. 엄마와 함께 살며 월급 한 벌로 겨우겨우 버텼다. 돈이 늘 부족했고 옷, 식사,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있어봤자 형편이 비슷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을 묶어준 건 공통의 문제와 꿈이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 더 멀리 나아가 잠재력을 펼쳐야 했다. 리사는 큰 도시에서의 삶을 수없이 그려보았다. 밤이면 화려한 집, 긴 테라스, 꽃피는 정원, 사회적 유신을 꿈꿨다. 그러나 눈을 뜨면 모두 사라졌다. 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엄마는 극도로 싫어해 늘 화제를 돌렸다. 그건 엄마에게 쓰라린 상처였던 듯하다.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고 중요한 정보는 더더욱 꺼내지 않았다. 리사는 엄마가 그를 아예 잊고 싶어 한다고 결론지었고 더는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 학교 성적은 좋았다. 거의 올수였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대학 진학생으로 준비시켰다. 시험도 잘 보고 점수도 충분히 나와 머지않아 대학생이 되었다. 대도시의 꿈이 점점 또렷해졌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 인생이 꿈처럼 펼쳐질 것 같았다. 도시 정복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그 계획을 접어야 했다. 엄마가 크게 아팠기 때문이다. 엄마 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심한 두통과 혈압 변동으로 병원에 갔고 정밀검사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리사는 엄마 곁을 지키려 학교를 사이버 야간제로 전환했다. 치료 과정을 챙기며 의사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빅토르 이바노비치 선생님.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네. 리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의사는 두 손을 벌렸다. 효과 좋은 약은 정말 없는 건가요? 리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사람들은 병으로 죽지 않겠지. 의사는 그녀의 머리를 다독였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도 마법사는 아니었다. 치료를 제때 시작했음에도 엄마의 상태는 날로 나빠졌다. 의식을 잃는 일이 잦아졌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볼 때도 있었다. 리사는 엄마를 간호하면서도 엄마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알았다. 곧 치료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꺼졌다. 어느 날 리사가 닭고기 수프를 들고 갔을 때 엄마는 그녀를 손짓해 불러 낮게 속삭였다. 난 이 생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 하지만 너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해.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리사는 더 가까이 붙으며 물었다. 말 끊지 마. 말하기가 힘들어. 엄마가 계속했다. 넌 길고 긴 길을 가야 할 거야. 하지만 넌 해낼 거야. 그리고 내 선물이 널 도울 거야. 그 다음 엄마는 잠잠해졌다. 마치 더 할 말이 사라진 듯했다. 리사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지만
엄마는 천장을 바라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리사는 더 들을 수 없었다. 나중에 의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 말,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마 망상일 거야.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에요. 또렷하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잠깐 의식이 맑아졌다가 곧 다시 혼미해지는 거지. 의사는 옳았다. 그날 이후 엄마와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고개만 저으며 우울에 빠져들었다. 어쩔 수 없었고 의료진도 더 이상의 처치를 늘리지 않았다. 그들 역시 마리아 세르게예브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음을, 그러나 그것을 딸에게 곧장 알리기는 꺼려했다. 엄마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해갔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턱은 야위어갔다. 아름다웠던 엄마는 늙은 노파로 바뀌어갔다. 의사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소용없었다. 고강도 치료와 약물 처방도 소득이 없었다. 마리아 세르게예브나는 이른 새벽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생일을 사흘 앞두고서였다. 는 것보단 나았다. 2주가 지나자 공증인이 연락해왔다.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이다. 리사는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미리 유언장을 써두었다니. 무엇을 적어 놓았는지 궁금했지만 공증인은 그저 보관한 번호와 열쇠만 전해주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아마 알고 있었겠지만 마리아 세르게예브나의 뜻에 따라 깜짝 선물을 유지하고 싶었던 듯했다. 리사는 울컥했지만 참았다. 공증인 앞에서 감정을 터뜨리긴 민망했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의 선물은 때마침 필요했다. 갈림길에 선 그녀에게 당장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몰랐다. 유언이 어떤 전망을 열어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리사가 본 것은 엄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엄마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엄마는 내내 무언가를 숨겨왔다. 이게 내 인생 이야기의 전부예요. 리사는 어깨를 으쓱이며 결론지었다. 볼품없죠. 화려한 사건도 없고. 내게도 별다를 건 없었어. 막심이 말했다. 실패한 연애 빼고는. 그 얘긴 더 하고 싶지도 않아. 아직도 가슴이 아프거든. 그녀를 탓하진 않지만 나도 잘못한 건 없어. 배신은 어디서나 배신이지. 맞아요. 그래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리사는 그를 위로하며 차를 조금 더 따랐다. 됐어요. 고마워. 이만 가봐야겠네요. 막심은 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의 집을 나섰다. 예브게니 보리소비치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얘 이렇게 오래 걸렸지. 직접 그러셨잖아요. VIP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막심은 슬쩍 둘러댔다. 그래, 맞지. 주소는 내가 시킨 대로 적어놨나? 네, 여기요. 막심은 거리, 건물 번호, 아파트 호수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지점장은 손을 비비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가 한 점을 멍하니 응시했다. 막심은 몸이 안 좋으신가 하고 걱정이 들었다.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가보게. 지점장은 시선을 거둔 뒤 말했다. 그나저나 칭찬을 들어 마땅하군. 이달 말에 아마 상여도 나갈 거야. 무슨 공로로요? 막심이 놀라 물었다. 부자 고객의 안전을 지켜줬잖나. 지점장은 비꼬듯 웃었다. 전 그저 집까지 바래다 준 것뿐인데요. 막심카, 그런 작은 서비스들이 모여 진짜 경비의 일이 되는 법이지. 지점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자네 자리에서 시작했어. 여기저기 뛰고, 윗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지. 그건 부정 못하죠. 막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 근무지로 돌아갈게요. 교대까지 2시간 남았네요. 됐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도 돼. 지점장은 말하고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런데 아주 작은 틈새로 막심의 귀에 말소리가 들어왔다. 주소가 하나 있어. 오늘 저녁에 들러야 해. 늘 하던 대로. 집에는 여자애가 있을 거고 상자 안에 걸 가져와. 절반씩 나누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했다. 그는 대화에 몰두한 나머지 누가 엿듣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막심은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점장이 리사를 털 계획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호의 때문에 주소가 넘어간 셈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위험에 밀어넣은 것이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는 1시간가량 하층에서 근무하며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결심이 서자 다시 지점장 사무실로 올라갔다. 뭘 잊었나? 예부게니 보리소비치가 물었다. 배가 좀 심하게 아픕니다. 막심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도 될까요? 이상하군. 오전엔 멀쩡했는데. 지점장은 의심스러운 어조였다. 오늘 뭐 먹었지? 늘 먹던 거. 신선한 거. 막심은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아, 아까 그 손님이 차랑 와플을. 아마 그게. 공짜 좋아하다 당했구만. 지점장은 피식 웃었다. 스타스를 내게 보내. 지시를 내리게. 자넨 들어가 보게. 감사합니다. 막심은 재빨리 나와 동료를 찾아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은행을 떠났다. 집에 들러 대비 장비를 챙기고 리사의 아파트로 서둘러야 했다. 상대가 몇 명인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문을 따고 들어가 리사를 묶고 털어갈 것이다. 더 나쁜 시나리오도 가능했다. 그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게 둘 수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부게니 보리소비치의 사람들이 곧 리사 집에 도착할 것이었다. 막심은 옷장에서 자기 방어용 장비를 꺼냈다. 총은 없었다. 설령 있었다 해도 그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도구와 함께 자신의 체력과 기술을 믿었다. 군 입대 전부터 그리고 복무 중에도 운동을 꾸준히 해 몸을 잘 만들어 두었다. 집을 나서며 택시를 잡아 주소를 말했다. 러시아어라 차는 거북이처럼 움직였다. 막심은 눈에 띄게 초조했다. 늦을까 봐 리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의 호의와 책임감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문제는 지점장이 어떤 인물들에게 일을 맡겼느냐였다. 유심스러운 인물들을 쓸 사람은 아니었다. 통화까지 한 걸 보면 그들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이들이었다.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택시는 리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요금을 치르고 내려 주차장을 둘러봤다. 수상한 점은 없었다. 그가 늦어 이미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다. 그때 익숙한 현관 앞에 서 있는 검은 SUV가 눈에 띄었다. 운전석 창이 내려가 있었고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며 방심하고 있었다. 막심은 그 틈을 노려 조용히 차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운동선수 같은 체격의 운전자는 담배를 피우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막심은 혼자씩 웃고는 차를 낮게 돌아 현관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으로 7층까지 뛰어올랐다. 층계참은 조용했다. 아파트에서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 스쳤다. 막심은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면 이웃인 척해야지. 잠시 후 잠금 장치가 끼익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문간에는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운동선수 같은 체격. 마치 아래 차의 운전자를 복제해 놓은 듯 비슷하게 생겼다. 막심은 번개처럼 움직여 강력한 주먹을 2번 날렸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안에는 공범이 하나 더 있었다. 막심은 그와도 실랑이를 벌였고 막판에 그들의 소나기에서 리사를 빼냈다. 하지만 빠져나오려는 찰나 막심은 어깨에 총을 맞았다. 문 앞에서 쓰러뜨린 그 남자가 발포한 것이다.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리사의 손을 놓지 않았다. 몇 분 후 둘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제서야 경찰을 불렀다. 곧 여러 대의 순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다. 깡패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유식을 잃기 전 막심은 리사에게 이들을 부른 자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다. 리사는 장교에게 범행 사주자의 이름을 알렸다. 반 시간 뒤 예부게니 보리소비치는 체포되었다. 그에게 이런 전개는 예상 밖이었을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막심은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탄환은 관통했고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리사는 유료 지원을 거절했다. 깡패들이 그녀에게 손을 대기 전 막심이 제때 도착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다치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리사는 침실로 가 책상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첫 생각은 과거의 유산을 없애버릴까였다. 보물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엄마에게 이런 부가 어디서 생긴 걸까? 평생 아끼며 거의 굶다시피 살았는데 바로 코앞 금고에 이런 금부치가 있었다니. 엄마가 일부러 이 보석들을 숨겨 미리 쓰지 못하게 한 걸까?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돈이 절실했던 때가 수없이 많았고 그중 일부라도 팔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수상했다. 심지어 리사는 혹시 작물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렇다면 왜 엄마는 체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소용돌이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과거는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옷장 속의 해골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직감은 모든 게 어떤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속삭였다. 엄마는 그 계획의 매 조항을 실행해왔다. 다만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부를 위한 것이었다면 잘못된 길이었다. 적어도 지금의 리사에게는 그 복잡한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다. 리사는 상자 속 쪽지를 꺼내 펼쳤다. 은행에서 다 못 읽었던 그 쪽지.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글 대신 주소와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맨 끝에는 엄마의 글씨로 그들에게 언제든 유지해도 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가 남긴 단서임은 분명했다. 쪽지의 주소를 찾아가야 했다. 리사는 미리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 또 어떤 깜짝이 기다릴지 모른다. 깡패들과의 일만으로도 진저리가 났다. 지도 하나를 챙긴 리사는 다음 날 길을 나섰다. 좌표로 보아 목적지는 이웃주에 있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시외버스 대신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적당한 업체를 알려주었다. 내 이름을 대 아르카라고 있어. 그가 데려다 줄 거야. 발렌티나 아주머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리사는 쑥스러워했다. 사양 말고 내게 중요한 걸 찾으면 그걸로 됐어.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리사는 엄마의 과거 실마리를 찾고 가족 비밀의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말까지 숨기지 않았다. 몇 시간을 달리는 동안 그녀는 스치는 건물과 나무, 덤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돌아올 길을 기억하려는 듯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작은 도시였지만 고급 주택들이 있었다. 거리는 눈부시게 깨끗했다. 잠시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 외곽을 지나니 문명 편의가 갖춰진 아담한 마을이 나왔다. 성체나 궁전 같은 웅장함은 없지만 부유하고 아름답게 꾸민 집들이 있었다. 운전사 아르카디는 그중 3층짜리 저택 앞에 차를 세웠다. 다 왔습니다. 주소가 맞다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리사는 편안한 여정에 감사를 전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저택으로 다가갔다.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당장이라도 기사들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잠시 눈을 감자 자신이 이 저택의 여왕이 된 듯했다. 하지만 엄마가 왜 이 주소를 남겼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집의 화려함으로 보아 분명 부자들이 사는 곳일 텐데 자신은 그들과 아무 인연도 없어 보였다. 적어도 엄마는 그들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사치와 부는 리사의 과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인생에서 밝은 순간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환하게 웃는 60대쯤 여성이 저택에서 나왔다. 아름답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미용실 사장 같은 품격이 느껴졌다. 그녀는 리사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난 리디아 바실리에브나예요. 이 집의 주인이지요. 안녕하세요. 전 리사예요. 리사가 답했다. 저는 당신을 몰라요. 엄마가 남긴 쪽지에 이 주소가 있었을 뿐이에요.
엄마는 마리아 브라소바예요. 리사는 상자 속 작은 종이를 건넸다. 글씨를 본 여자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의 필체를 알아본 듯했다. 그녀는 리사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눈물을 닦았다. 실내는 눈이 부셨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호화로움, 그림 같은 갤러리, 대리석 바닥, 오크로 만든 고가구. 리사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러나 주인 리디아 바실리에브나는 그녀를 커다란 식탁으로 안내했다. 식탁 역시 값비싼 나무로 만들고 정교한 장식이 더해져 있었다. 주인들은 집안 가구에 돈을 아끼지 않은 듯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앉아요. 우리 할 이야기가 많답니다. 그녀가 수제 의자를 가리켰다. 곧 집주인 남편도 합류했다.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 이름을 듣자 리사는 살짝 몸을 떨었다. 전 리사 브라소바고 엄마는 마리아 세르게예브나 브라소바예요. 리사가 되풀이했다. 엄마가 이 상자와 쪽지를 제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보았다. 이건 바로 그 보석들이군. 그래, 맞아. 리디아 바실리에브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일이죠? 누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리사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리디아 바실리에브나는 향기로운 차를 따라주고 사탕 한 그릇을 곁에 놓은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 부부에겐 수익이 큰 사업이 있었다. 리디아와 세르게이는 일에 불타 있었고 모든 힘과 자원을 사업에 쏟았다. 그래서 딸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 결국 딸 마리아는 스스로 인생의 진로를 정하기 시작했고 조금 철이 들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 행동은 부모의 계획과 어긋났다. 부모는 엄하게 아직 가정을 꾸릴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사는 반항했고 심지어 홧김에 집을 나가버렸다. 그 나이 또래의 많은 소녀들처럼 독립을 갈망했다. 가난과 미래의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약혼녀라 믿었고 어떤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부모는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사는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모든 연락을 끊었다. 인내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부부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딸을 떼어져 나간 조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린 그저 마사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바랐을 뿐인데 리디아 바실리에브나가 한탄했다.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지. 그러면 아예 관계를 끊으신 건가요?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리디아 바실리에브나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이야기할게. 현금이 별로 없던 마사는 집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가족의 보석이 들어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부모는 그를 쫓아가 다시 데려오지 않기로 했다. 딸이 스스로 살아갈 길을 정하도록 두자는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마사를 자유로운 항해로 떠나보냈다. 마사는 감정의 물결 위에서 집을 나갔다. 그는 미하일이라는 청년의 사랑에 빠졌다. 미하일은 부모와 멀리 떨어져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삶의 고난을 몸소 겪었고 그것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당시 소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잘 될 거라고 믿었다. 부모는 추격을 멈추고 포기했다. 딸은 멈출 수 없었다. 설득의 의미가 없었다. 마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한 미래에 스스로 금을 그었다. 이후의 삶은 미하일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약혼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곧 그는 술에 빠졌고 자주 만취해 집에 들어왔다. 마사는 오래 참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언젠가 미사가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시작하리라 희망했다. 하지만 아니다.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다. 그는 점점 더 술에 의지했다. 어느 날은 가족 보석을 거에 팔아치울 뻔했다. 다행히 마사가 눈치채 상자를 숨겼다. 그때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결국 미하일은 그녀가 임신했을 때 떠났다. 초음파를 통해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가 태어난 뒤 마사는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리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은행 보관함을 임대했고 보석 상자를 그 안에 넣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마리아는 그 보물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음속 상자에서 자주 꺼내 보다가도 그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리사를 위한 거야. 중병에 걸린 뒤에도 그는 그중 일부라도 꺼내 쓰지 않았다. 마사의 용기는 차라리 경이로웠다. 건강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피할 수 없는 끝을 조금이나마 늦출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그 기회를 쓰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비밀을 지켰다. 다른 한편 의사들 말로는 병이 불치였으니 무엇을 해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기적이라면 모를까.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리사는 엄마를 잃었다. 본질적으로 마리아는 스스로 그런 삶을 택한 셈이었다. 평생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그 보석을 손대지 않았다. 리사는 리디아 바실리예브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손수건을 꺼내 소리 내어 울었다. 몇 분 울고 나서야 갑자기 진정하고 말했다. 말하기 힘들지만 당신들은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가 물었다. 딸을 억지로 데려오지 않으셨잖아요.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고 기다리셨고요. 그래, 리사. 우린 바로 그걸 바랐어. 리디아 바실리예브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사가 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견디기 어렵구나. 리디아 바실리예브나는 창가로가 머리를 기댄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도 일어나 아내 곁으로 가 어깨를 감싸 안고 속삭였다.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니야. 아니야. 우린 죄가 있어.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 리디아 바실리예브나가 반박했다. 그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도 우리가 도왔다면 달라졌을지도 몰라.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야. 그런 가정은 어차피 무너졌을 거야. 세르게이는 설득하려 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리디아 바실리예브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대신 이제 우리가 줄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사람이 생겼잖아. 그들은 동시에 리사를 바라보더니 곧 그를 함께 끌어안았다. 그 순간 모든 비통함은 뒷전에 밀려났다. 그들에겐 손녀가 있었다. 딸에게 주지 못한 모든 것을 손녀에게 줄 수 있었다. 리사도 믿기지 않는 행복 속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솔직히 엄마가 이런 유산을 준비해 두셨을 줄은 몰랐어요. 식탁에 다시 둘러앉자 리사가 말했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리디아 바실리예브나가 답했다. 지금은 뭘 해? 대학 마무리 중이에요. 졸업하면 전공으로 일하고 싶어요. 훌륭하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니. 세르게이가 미소 지었다. 남자친구는? 아직은 없어요. 아니, 한 명 후보는 있긴 해요. 리사는 오른쪽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우리에게도 소개해 주겠나? 세르게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만해요.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툭 쳤다. 겨우 손녀를 만났는데 벌써 다 알려고 들어요. 천천히. 아마 아이가 스스로 다 말해 줄 거예요. 그치, 리사. 그러며 할머니. 리사는 또렷이 대답했다. 게다가 예전에 한번 시도하셨잖아요. 그녀의 넌지시한 농담을 둘은 곧장 이해했다. 또 같은 실수할 뻔했네. 리디아 바실리예브나는 팔짱을 끼고 웃었다. 그날부터 리사의 삶은 새로워졌다. 더는 돈을 세어가며 임시 일로 연명할 필요가 없었다. 며칠은 저택에서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 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목표는 스스로 이루는 편이 낫다는 것을. 그렇다고 부유한 친척의 도움을 거절하진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막 손녀에게 익숙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리사에게 마사의 묘를 보여달라 했다. 묘지에 도착한 리디아와 세르게이는 거의 반 시간 동안 비문 앞에 서 있었다. 소박한 묘비에는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딸은 성숙한 여인이었지만 문제와 고통에 지친 얼굴이었다. 그 장면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겨우 눈물을 참아냈다. 하루가 더 지나 리사는 도시로 돌아왔다. 막심의 병문안을 위해서였다. 그의 상태가 궁금했다.
막심은 그녀를 보자 솔직히 놀랐다. 난 내가 날 잊은 줄 알았어. 그녀가 침상 곁에 앉자 그가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리사는 웃었다. 볼 일이 있었고 친척들을 찾았어요. 믿어져요. 흥미롭네. 그럼 전혀 몰랐던 거야. 막심이 눈을 크게 떴다. 전혀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너무 숨기고 살았다는 걸. 무슨 뜻이야? 우리는 궁핍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요. 리사는 대답했다. 은행 보관함의 상자 때문이겠네. 막심이 미소 지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리사는 손을 저으며 이웃주로 다녀온 이야기, 받은 충격, 특히 외조부모가 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물론 그들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곤경에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느꼈다. 리사는 한쪽에는 자존심, 다른 한쪽에는 엄마의 고집이 있었다고 보았다. 막심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말했다. 나도 비슷했어. 한 번 가출해 며칠 숲에서 지냈지. 사냥꾼 오두막에서 자고 모닥불에 끼니를 해결했어. 나중에 부모님은 처음부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걸 알게 됐지. 하지만 데리러 오지 않았어. 날 시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리사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래, 너희 엄마를 시험해 본 거야. 막심이 논리를 완성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잘못일지도. 나머지는 미워하지 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 대강 들은 얘기뿐이지. 맞아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 막심이 마무리했다. 미안, 깜빡했네. 여사들은 뭐래요? 곧 퇴원한대. 그래도 일주일은 더 누워 있어야 한대. 막심은 씩씩하게 답했다. 그럼 매일 올게요. 괜찮다면. 리사는 조용히 말하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매우 좋아. 막심이 동의했다. 리사는 병행해 공부를 하면서도 그를 보살폈다. 상처가 아팠고 의사들은 입원을 더 권했다. 얼마 후 막심의 부모가 찾아왔다.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얘야, 얘 이런 일을 택했니? 엄마는 깊게 한숨 쉬었다. 전 좋아요. 아들은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아버지, 뭐라고 좀 말씀해 보세요. 제 선택이라고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위험한 직업이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가 건설 현장 같은 데 갈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막심은 못마땅해했다. 경비도 잘하면 잘 벌 수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 엘레나 이고레브나는 아들의 베개를 고쳐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의 불안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성인이 되어 따로 살고 있어도 아들은 여전히 소중한 아기였다. 그래도 말해봐라. 정의를 위해 다친 거냐? 아버지가 깊게 한숨 쉬며 물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막심은 머뭇거렸다. 직접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은행의 안전을 지키다 다친 게 아니라 엄마가 물었다. 아니요. 한 여자의 목숨을 구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아버지 올렉 비탈리에비치가 물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리사가 곧 올 거예요. 막심은 시계를 보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다. 정말 5분 뒤 병실 문이 열리고 리사가 들어왔다. 낯선 이들을 보고 잠시 주춤했다. 그럼 전 나중에. 아니야, 딱 맞춰 왔어. 막심은 고개를 저으며 유자를 가리켰다. 소개할게. 아버지 올렉 비탈리에비치, 어머니 옐레나 이고레브나예요. 반가워요. 전 리사예요. 그녀가 인사했다. 훌륭한 선택이구나. 아버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여보, 예 그래요. 엄마가 말렸다. 리사, 넌 정말 예쁘구나. 우리 막심은 복덩이를 만났네. 그녀는 리사의 어깨를 다정히 감쌌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리사도 막심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가 집까지 바래다 주던 그날부터. 다만 그땐 더 알아갈 시간이 없었다. 그는 급히 복고해야 했고
전화번호도 묻지 않았다. 막심의 부모를 만나고 나니 두 사람이 한 쌍이 될 거라는 의심의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면회 시간이면 둘은 병원 내 공원을 함께 걸었다. 아름다운 연못이 있어 오리에게 먹이도 줄 수 있었다. 막심이 빵을 조금씩 떼어 던지면 오리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와 고마운 듯 받아먹었다. 둘은 함께 있는 게 좋았다. 사랑하는 두 마음은 서로를 찾아냈다. 막심이 리사를 안아주면 그녀는 그의 품에서 녹아내리는 듯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문제는 지나갔다. 이제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다. 엄마가 남긴 보석 상자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리사의 정당한 소유라고 했다. 얼마 뒤 부유한 친척이 직접 도시로 와 리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다 장차 사위가 될 사람과도 자연스레 인사를 했다. 막심은 좋은 인상을 줬다. 평범한 경비원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그는 신뢰를 얻었다. 고인이 된 딸의 전 약혼자와는 달리 일주일 후 막심은 퇴원했다. 유사들은 위험한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은행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보안부장 자리였다. 예부겐이 보리소비치와 그 패거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향후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었다. 더구나 고객을 털라고 지시하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전과자를 어느 은행이 다시 쓰겠는가. 그의 복직길은 완전히 끊겼다. 퇴원 뒤에도 막심과 리사는 계속 만났다. 하루라도 서로를 보지 못하면 견디기 어려웠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한편 리사는 졸업 준비로 바빴다. 막심은 그녀가 실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려 했다. 곧 리사는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치고 학위를 받았다. 반년이 지났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해 리사를 단독 상속인으로 적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리사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리사야, 우리에겐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어야 한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미 오해가 풀렸잖아요. 리사는 놀란 눈길로 바라봤다.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단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너를 통해 마사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거야. 우리 딸이 우릴 용서해 주길 바라. 그 유언장으로 마침표를 찍자고요. 리사는 제안했다. 그래, 맞아. 그렇지 않으면 우린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상속 문제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마무리했다. 딸의 불행한 운명을 떠올리며 리디아 바실리에브나와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는 손녀가 그런 길을 걷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들은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막심이 리사에게 청혼하자 그들은 결혼식 비용도 기꺼이 내주었다. 막심은 미리 반지를 준비하고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음악이 흘렀다. 좀 쑥스럽지만 막심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실수해도 너무 뭐라 하지 마. 나도 긴장돼. 리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그가 마침내 물었다. 네. 리사는 크게 대답했다. 그 순간 레스토랑에 막심의 부모와 리사의 부유한 친척들이 나타났다.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했다. 선물로 유명 가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벅찬 무대였다. 리사도 막심도 이런 프러포즈는 상상도 못했다.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한 달 뒤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성대하게 치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선물한 교회 주택에서였다. 신혼부부는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그들의 뜻은 확고했다. 피로연에서 할머니는 리사가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걸 보고 이유를 물었다. 리사야, 술이 달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모금쯤은 못 마셔요. 임신했거든요. 리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 뭐 이런 근사한 선물이. 리디아 바실리에브나는 두 손을 모아 얼굴에 대고 눈물을 글썽였다. 무슨 일입니까? 막심이 다가왔다. 기쁜 눈물이지. 할머니가 크게 대답했다.
곧 증손주를 보게 될 거야. 리사, 임신했어. 막심이 물었다. 응, 오늘 아침 테스트했어. 너한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리사는 얼굴을 붉혔다. 오늘은 2배로 축하할 날이네. 막심은 소리 높여 신부가 임신했다고 알렸다. 손님들은 그들을 축복했다. 부모도 함께. 그래, 아들. 잘했다. 올렉 비탈리에비치가 말했다. 난 너희가 잘 될 줄 알았단다. 옐레나 이고레브나는 눈물 속에서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결혼식은 그들의 오랜 여정 끝에 시작된 개인적 행복의 출발점이었다. 막심과 리사는 굳건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곧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가족과 상의 끝의 이름은 빅토르로 정했다. 상자 속 보석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가족의 유품은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바꾸어 주었다. 리사와 막심은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았고 보석을 돈으로 바꾸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조금씩 집을 꾸미고 아들을 위한 넓은 방도 마련했다. 당분간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아이의 탄생과 양육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